biggest stock buybacks ever in the history of US markets. It's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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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e. 짧은 멘트 하나 인용해 봤습니다. 블룸버그 방송의 프로그램이 서베일리언스죠. 거기서 존 페로 앵커가 지난 주말에 했었던 코멘트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애플의 자사주 매입 관련한 코멘트였죠. 시장이 좀 괜찮아지니까 또 에브리띵 랠리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에브리띵 디커플링 이렇게 생각이 돼요. 디커플링이 주식도 기업도 그리고 경제 환경 요인도 그리고 부의 분배에서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 주체들을 반영하는 경제 지표의 신뢰도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그 점 관련돼서 한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MC 회의하고요. 이제 재무부 분기 리펀딩이 마무리되면서 중장기 모멘텀이 점차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될 것인지 관심이 많이 가고 있죠.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실적이 공개되면서 매그7 기업들이 주목받기 시작하죠. 메타, 구글,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까지 그동안에 조정세 겪었었던 그런 매그7 기업들이 회복하면서 다시 시장의 주도력이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매그7 종목들 그동안에 너무 편중된 흐름으로 인해서 전체 장세를 반영하는 게 아니다 그런 지적도 있었죠. 이제는 AI 산업의 영향력이 인식되면서 더 편중에 대한 우려감보다 AI 산업이 실제로 기업에서 사용이 되기 시작하고 실적에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뉴테크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또 산업 간의 디커플링의 개념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엔비디아 위에 있는데 조정받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애플,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좀 조정을 키운 종목도 있고요. 엔비디아처럼 그냥 기간 조정의 형식으로 간 적도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하나도 못 오르면서 기간 조정으로 지나온 그런 모습이죠.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 관심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디커플링의 개념이 산업 간에서도 반영이 되고 또 경제의 큰 흐름에서도 감안해야 할 상황이 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의 분배 측면에서 디커플링의 문제는 경제 흐름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매그7 기업의 주도력이 매그7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하고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 장세의 흐름과 많이 차이 나는 것처럼 부의 분배하고 집중되는 흐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에 있어서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시장에서 나타났었던 흐름 한번 살펴보면 FOMC 회의 때 나타났었던 이런 엽기적인 장중 변동성 있죠. 이거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고용보고서하고 제조업지수 발표가 됐죠. 이런 경제지표 나왔을 때 시장의 해석이 좀 엇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전 흐름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고서 나오고 경제지표 또 추가됐을 때 제조업지표 나왔죠. 흔들렸습니다. 하락이 깊게 반전되는 흐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금리 쪽은 마치 FOMC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나타났었던 모습처럼 나타났다는 점. 왼쪽이 FOMC 회의 때 나타났었던 금리 흐름이고요. 이번에 고용보고서 나타나고 제조업 지표 나왔을 때 흐름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비슷하죠. 금리 쭉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쭉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그리고 지지부진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하루 종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요. 저도 국채 투자자로서 국채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 저도 국채 투자자이기 때문에 막 추가로 강세를 보이면 좋죠. 하지만 이 정도도 전 만족을 합니다. 점진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다른 시장을 다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었다는 것을 뭐 애플 효과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 전날 마감 이후에 애플 호재가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계속 유지가 된 상태에서 지표 나오면서 더 추가적으로 강세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때문에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이 뒤로 나타난 추가적인 강세가요. 달러, 국채, 나스닥, 러셀 2000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위가 달러, 국채,
나스닥, 러셀 2000. 나스닥은 애플 효과 여기서 이미 다 반영이 끝난 거고요. 이 장대 양봉 흐름 뒤부터 비교하는 게 맞겠죠. 달러나 국채는 이 큰 흐름 뒤에 그 범주 내에서 움직였거든요. 마감까지. 러셀 2000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나스닥은 계속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금리에 더 민감한 러셀 2000이 국채 시장에 연동돼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경제 지표가 경기 과열 우려감을 시켜줬죠. 노랜딩이 걱정됐었는데 이제 한 단계 꺾여서 소프트 랜딩 가능성을 키운다라고 하면 금리 관련된 측면의 호재들이 반영될 수 있죠. 그렇다면 그것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만들지 않아도 이제부터는 유동성 강화 측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안정되면서 유동성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나타났었던 나스닥의 상대적 강세 이면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 흐름에서 금리하고 나스닥의 상관관계를 놓고 보면은 빨간색의 금리가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주식시장의 조정, 특히 나스닥 시장의 조정이 많이 나타났죠. 최근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4.7% 넘어가면서 5% 향해서 가려고 그럴 때 나스닥 시장이 조정을 상대적으로 깊게 받았죠. 그 이후에 금리가 박스권으로 진입한다면 지금도 그렇고요. 박스권으로 진입하고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절대 레벨이 비슷하죠. 작년 11월하고 금리가 많이 내려와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박스권일지언정 절대 레벨이 높아도 안정 흐름으로 이어지면은 위험자산군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절대 레벨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산군 간의 디커플링이 어떤 식으로 향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 그거 한번 포인트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디커플링과 더불어서 또 다른 쪽 디커플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을 보면서 업종과 시장과의 디커플링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경제지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제 측면의 디커플링 부의 집중 관련된 자료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드 쪽에서 미국의 가계 자산 분포 관련된 분석 자료는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 형태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연령대가 어떻게 자산을 모았고 금리에 상대적으로 강한 연령대가 어느 계층이고 팬데믹을 지나면서 부의 형성의 특징 이런 거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부의 분포를 상위 0.1% 그리고 1% 그리고 10% 그리고 중간계층 40% 하위 50% 이렇게 비교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 보시면은 상위가 0.1%고 그 다음 단계는 이걸 뺀 그러니까 0.2%부터 1%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1%를 제외한 2%부터 10%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 계층은 10%부터 50%까지 40%를 차지하는 것이고 나머지가 50%가 되겠죠. 중간계층 40%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상위 1%하고 거의 비슷하죠. 상위 0.1%하고 0.9% 그러니까 상위 1%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거를 그럼 이 중간계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죠.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정확한 수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0.1%가 12.1% 쉐어 그리고 하위 50%가 5.8% 상위 0.1%가 하위 50%보다 보유 비중이 2배가 넘죠. 그리고 상위 2%부터 10% 이 계층이 제일 많은 34.6% 비중 그리고 상위 1%가 27.4% 그리고 중위권으로 볼 수 있는 10%에서 50%가 32.2% 그림에서 이게 약간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치상으로 약 5%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금액상으로 보면서 변화 추이 좀 더 정확히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비중 0.1%, 하위 50%, 상위 1%, 그 다음 9%, 그리고 중위권의 40%.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중간에 위기를 겪으면서 상위 9% 계층이 역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위권 40% 계층보다 부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상위 9%가. 증가율로 따지면 0.1%가 제일 많아요. 위기를 겪을 때마다 자산이 감소하는 게 보이시죠? 다 같이 자산이 위기 때 감소를 하는데 그 이후에 3, 4년이 지나면 증가 속도가 붙는데 그게 계층별로 다 틀린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중위 40%가 9%보다 많은 거죠. 중위 40%. 이 보라색 선이 중위권 그린색 선보다 높잖아요.
아래쪽을 보면 상위 0.1%하고 하위 50%가 거의 비슷했단 말입니다. 보유 비중이. 이제는 많이 차이 나죠. 2배 이상. 2007년 대비,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직전하고 비교해보면 이 0.1%가 증가율로 따지면 150%, 상위 1%가 128%, 상위 10%가 107%, 중위권 50%가 104%, 하위권 50% 계층은 56%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증가율이 위로 가면 갈수록 빠르고 하위 50%는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상당히 적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이의 인플레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15년 동안 50% 증가한 것 과연 많이 증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유한 자산 종류별로 한번 분포를 살펴보면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은 어느 계층이나 다 가지고 있어요. 위에가 07년 4분기고요. 아래가 작년 4분기고요. 부동산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중으로 따져보면 중위 40%가 좀 커 보이죠. 그때 07년도 그렇고 2023년도 그렇고요. 계층 간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게 이 갈색으로 표시된 주식과 펀드입니다. 이걸 한번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위가 트릴리언인데요. 하위 50% 계층이 0.13, 그리고 상위 10% 계층이 보유한 금액이 가장 크죠. 이거에 비하면은 3%에 불과하고요. 중위권 40%하고 비교해도 7%에 불과한 금액이죠. 상위권이 금액은 적어 보이지만 사람 숫자가 적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리고 부동산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죠. 주식과 펀드 비중 높고요. 07년도 그렇고 2023년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CPI하고 케이스 실러 주택지수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아래쪽이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더 높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스케일이 틀려가지고 나스닥을 여기다 넣으면 이 선들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붙어버려서 나스닥은 여기다 포함을 안 시켰는데 나스닥이 상승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부의 분포를 놓고 봤을 때 2008년에 MMT 근거로 해서 QE 정책이 본격화됐잖아요. 그 이후에 계층 간 디커플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치 주식시장의 엔비디아 중심의 매그7하고 그 이외의 종목들 흐름하고 비교가 되는 듯한 그런 증가율입니다. 매그7이 전체 시장의 흐름하고 차별적이듯이 계층 간 부의 분배 역시 그에 못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그7을 제외하면 주식시장 상승률 별 볼 일 없죠. 그리고 나머지 기업의 평균 이익 증가율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오죠. 이번 실적 시즌에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상승률이나 전체 EPS 증가율 따질 때 매그7 제외하고 계산해보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부의 분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위 10%나 아니 1%만 제외하더라도 이 계층이 차지하는 경제력 제외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산출 가능하다면은 아마도 경제지표 산출 내용이 지금하고 같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지금 산출되는 경제지표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배경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경기 체감 역시 크게 차이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것이 2008년 위기, 이 당시에 나타났었던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위기 이후에 한 3, 4년 지나면서 회복이 됐고 그 이후로 자산 배분의 계층 간 디커플링 현상이 더 가속화되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팬데믹 지난 다음에 지금 3, 4년 지난 시점에서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이번에는 예전하고 다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그런 위기나 붕괴 국면으로 갈지 또다시 기로점에 놓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선택의 시점이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부의 계층의 선택을 강요받는 국면으로 진입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점 이제 생각해 볼 시점이 됐다. 그리고 FOMC 회의 지나면서 유동성과 관련된 중장기 모멘텀이 발생됐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됐다.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주식 투자하자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전체 흐름 한번 살펴보면서
신중한 선택을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분기점에 들어선 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